전반적인 전황은 역시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러시아가 유리하게 됐냐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결국은 21세기에도 20세기와 마찬가지로 전쟁의 승패는 대포로 결정이 된다. 러시아의 대포 문수와 포탄 소비량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계속 병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었고요. 우크라이나 사람들로서는 지금의 영토가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붕괴했을 경우에 그 나라들이 자신의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 땅,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땅, 폴란드 땅, 예를 들면 헝가리 땅으로 4개로 쪼개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했던 말이 미국이 우크라이나 경제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의 국가 안보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러시아의 요구 조건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의 요구 조건도 그렇고 서로 팽팽히 맞서면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면 역설적으로 트럼프의 해결 방법이 그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류한수 교수입니다. 2022년 2월에 푸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처음에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위기에 몰렸죠. 그러다가 반격을 가해서 러시아가 키이우, 그러니까 수도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선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체 우크라이나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갔고요. 거기서 계속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2023년에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대대적인 반격을 가했는데 러시아가 이 방어에 성공해서 20% 점령지를 계속 유지했고요.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실패한 다음에 러시아는 꾸준히 조금씩 서쪽으로 점령지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어에 나선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군의 전술에 말려서 영토를 많이 뺏기진 않았는데 병력을 많이 소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우크라이나가 도저히 버텨내지 못할 듯하다는 전망이 나올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졌죠. 전선에 있는 정예병력을 빼돌려서 오히려 러시아 남쪽에 있는 쿠르스크라는 지역, 즉 러시아 영토를 공격해서 거기서 상당히 많이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러시아가 다시 쿠르스크를 탈환하고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전황은 역시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러시아가 유리하게 됐냐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결국은 21세기에도 20세기와 마찬가지로 전쟁의 승패는 대포로 결정이 된다. 러시아의 대포 문수와 포탄 소비량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계속 병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었고요. 땅도 조금씩 뺏기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문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가지고 대대적인 반격을 가해서 러시아에게 심대한 어떤 피해를 준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는데, 드론이라고 하는 무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달리 말하면 포병 병력이 없거나 모자르다는 얘기거든요. 즉 대포가 없거나 모자르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드론으로 메운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드론 한 개가 나를 수 있는 폭약의 양하고 포탄의 파괴력하고 비교해보면 드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대포를 따라올 수 없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인 전황의 주도권은 러시아에게 있지만 러시아의 전쟁 운영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지금으로서는 소강 상태, 교착 상태가 된 상황에서 물밑에서 지금 활발하게 휴전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이제 전쟁을 수행할 만한 지금 마지막 여력이 과연 남아 있을까 싶을 정도로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중압을 느끼지 못하고 붕괴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민족 구성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동쪽에는 원래는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고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서쪽에는 원래 옛날에 폴란드의 영토였고요. 폴란드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줄기는 했는데, 그리고 남쪽에는 또 소수이지만 헝가리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이 헝가리 땅이다, 아니면 루마니아 땅이다, 이런 식의 또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평원에 여러 민족이 섞여 살았고요. 어떤 때는 하나의 민족이 많은 땅을 차지하고 그러다가 주변 국가의 압박에 밀려서 축소되고 하면서 서로 자기 땅이라고 우길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우크라이나 사람들로서는 지금의 영토가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붕괴했을 경우에 그 나라들이 자신의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 땅,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땅, 폴란드 땅, 예를 들면 헝가리 땅으로 4개로 쪼개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미국과 서방이 수행하는 전쟁 방식하고요, 러시아가 수행하는 전쟁 방식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서방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하게 되면요, 상대방 영토를 많이 빼앗아서 점령하는 형태의 그 전쟁 방식을 수행하거든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역량의 차이가 있어서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상대방 영토를 많이 빼앗는 데 치중하기보다는요, 상대방 병력을 계속 소모하게 만들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고갈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의 전쟁을 보면, 특히 최근의 1년간의 전쟁을 보면 러시아가 분명히 우크라이나보다 유리해 보이는데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영토를 확보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군의 역량 부족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병력 소모를 극대화해서 우크라이나가 나중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아예 뿌째 뽑아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병력 고갈 현상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길 가던 사람들을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군대에 보내버릴 정도로 심한 상황이고, 러시아의 전쟁 수행 방식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은 계속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요. 산업 능력을 따져볼 때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공업 시설의 거의 대부분이 요 동쪽 그 20% 지역에 몰려 있거든요. 이쪽을 러시아에게 뺏긴 상황은 결국 우크라이나는 이제는 공업 기반을 다 잃어버리고 농업 국가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그 현대 경제에서 치명적인 결과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인구 구조의 문제일 텐데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시민들이 외국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난민이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젊은 사람도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면은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3년이 흘렀고요. 그 사이에 유럽의 각국으로 갔던 우크라이나인들이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전쟁이 끝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돌아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인구가 전쟁 전에는 4천만 명을 넘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2천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반토막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창 일해야 될 경제활동 인구, 특히 젊은 층의 인구가 많이 없어요. 원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적었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많이 죽고 밖으로 유출되고 하면서 더더욱더 젊은 층이 없고 위에 장년층과 노년층만 많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인구학적으로는 거의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결국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재건의 에너지라든지 역량 자체가 소모된 상태이기 때문에 옛날 경제로 돌아갈 수 없는, 오히려 더 밑바닥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처하고 있는 가장 암담한 현실입니다. 모든 전쟁이 그렇지만 푸틴 대통령이 그 이웃나라를 주권국가를 침공했을 때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 명분이 뭔가? 첫 번째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의 인권과 안전을 무력을 통해서 확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 전쟁 이전에 사실은 7년 동안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의 군대와 루안스크라고 불리는 지역인데요, 이쪽 동쪽 지역에 러시아인이 많이 사는 지역이 독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로서는 우크라이나 안에 균질적이고 동질적인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를 확산하고 싶어 했고요.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돈바스와 루안스크 지역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이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러시아어를 마음대로 쓰면서 잘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러시아어를 쓰지 못하게 하느냐, 그리고 우크라이나어만 쓰게 하느냐, 이런 식의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것은 비단 언어 문제뿐만 아니라 친서방 우크라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서 항상 러시아계 주민들은 2등 국민 취급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분리독립하겠다, 그리고 아예 러시아에 편입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정부군과 분리독립주의자 무장 부대 사이에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내전이었죠. 그리고 이런 그 러시아계 주민들의 움직임에 분노한 우크라이나의 강성 민족주의자들이 따로 민병대를 만들었습니다. 푸틴이 말하는 네오나치 부대였고, 아조우 부대가 유명한데, 이 아조우 부대가 우크라이나에 사는
러시아계 주민들에게 테러를 가해서 러시아 측 주장으로는 한 10,000명 정도가 죽었다.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그 내전 상태를 어떻게든 간에 협상으로 풀어보려고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러시아, 그리고 유럽의 각국 정상들이 계속 그 회담을 했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전투는 계속되었고 주민들은 죽어나갔고요. 이런 상황을 푸틴 대통령이 해결하겠다는 방법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네오나치 정부가 들어섰다. 그리고 네오나치의 목표는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진주하게 된다는 얘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는 곧 서방이고 서방은 항상 힘이 강할 때 러시아를 침공해서 엄청난 타격과 피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19세기에 나폴레옹의 침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가 쑥대밭이 됐고 모스크바가 잿더미가 됐고요. 두 번째는 20세기에 아돌프 히틀러가 쳐들어와서 4년 동안 전쟁을 벌이면서 당시 소련 인구가 1억 9천만 명이었는데 총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큰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항상 그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강력한 국가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 나라는 항상 러시아를 침공했다. 근데 21세기에 그러지 말란 보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방의 군대, 즉 나토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것은 러시아에게 치명적인 국가안보 위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국가안보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우크라이나가 절대로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면 최소한 중립국으로 만드는 거, 아니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아예 우크라이나를 작동불능 국가를 만들어서 네오나치 정권이 위협을 가하지 못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나토도 가입을 못하게 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동쪽 20% 영토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달라. 그렇게 되면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인데, 그와 연관돼서 현재 젤렌스키 정부는 네오나치 정권이기 때문에 네오나치를 척결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성격의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 이것이 푸틴의 요구 조건입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로서는 우리는 주권 독립국가인데 세상에 그 21세기에 침공을 해와서 자기 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지금은 러시아 군사력에 밀려서 그 땅을 내주었지만 반드시 그 땅을 찾아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이고요. 설령 휴전이라든지 협상을 통해서 전쟁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재침공하지 말란 보장이 있느냐. 우크라이나가 국가안보를 획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토에 가입을 해서 집단안보 체제를 마련하면 우크라이나는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트럼프는 원래 대통령 선거 때부터 그런 입장을 밝혀왔는데,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에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국을 주저앉혀야 미국의 패권이 유지된다는 것인데, 예전 같으면 여러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벌여도 될 법한 미국의 국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는 없다. 하나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중국입니다.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게 사실은 미국이 참전만 안 했다 뿐이지 물자와 자금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그 부담이 될 정도로 많이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발을 빼서 확보한 힘을 가지고 중국을 몰아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속한 전쟁의 종결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협상을 주도하려고 했었는데, 또한 그 트럼프의 세계관에서는 자신이 어떤 거래하고 딜을 할 만한 상대는 러시아와 같은 지역 패권국이고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는 워낙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그 러시아와 밀당을 하면서 이해관계를 조정할 때 우크라이나가 괜히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골치 아프고 협상만 늦어지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무시하는, 심하게 말하면 우크라이나는 넌 빠져라는 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형태로 지난 몇 달 동안 협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트럼프의 그 머릿속에서는요,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하자. 현재 우크라이나의 동쪽 영토 20% 정도를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으니 이것이 경계선이 돼서 지금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러시아 영토가 되고 나머지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보존해도 지금 상황에서 감지덕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쟁이 끝나게 되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자기 권력이 아니 무너지는 상황인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민들, 특히
그 민족주의 성향의 국민들이 땅을 빼앗긴 대통령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계속 그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려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한 방법이죠. 상대방의 기를 주기는 아주 강력한, 그러니까 무지막지하다 할 정도로 심한 요구 조건을 내걸어서 상대방을 주저앉히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쪽 20%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우크라이나를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러시아가 가지고 나머지 절반은 우크라이나가 유지할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마 트럼프도 이게 그 들어먹히려는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노리는 효과는 뭐냐면 우크라이나에게 겁을 주어서 그나마 실리적인 타협도 고마워하면서 받아들이게 만들려는 상황이었겠죠. 사실 이게 그 트럼프의 치밀한 계획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분의 표현대로 트럼프의 원칙은 원칙이 없다는 것뿐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좀 짚어보면은 집권 초기에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압박해버려가지고 주저앉히면은 협상이 쉽게 끝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가 완강하게 저항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서방 국가, 특히 서유럽 국가들이 또 미국을 비난을 하고, 트럼프로서도 상당히 국내외에 압박을 받으면서 사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지 못할 상황이 됐고요. 또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면서 러시아와 적절하게 그 절충과 타협을 하면은 쉽게 자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로서는 자기가 상당히 러시아에게 많은 양보를 했다, 이 정도 양보를 하면 러시아가 받아줄 줄 알았었는데, 러시아가 바라는 것은 트럼프가 주는 그 정도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어떤 분이 정확하게 그 요약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조속한 해결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합니다. 근본적이란 말은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근본적인 해결해야 되겠죠. 차근차근 풀어가지고 다시는 그 분쟁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러시아 입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삐걱거렸던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벤스 미국 부통령이 러시아 측 고위 인사들과 아주 긴밀한 협상을 했는데, 나오면서 표정이 어두웠다고 그래요. 하는 말이 러시아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 힘들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달리 얘기하면 러시아는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에서 전혀 후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그 러시아가 요구하는 것이 트럼프가 받아들이기에도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주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러시아와 이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여파로서 옛날에는 무시하고 쉽게 말하면 멸시했던 우크라이나를 오히려 길을 살려주는 정책을 펴서 러시아를 또 압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지난 미국의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가 3년 동안 전쟁을 치러오면서 무기대여법에 따라서 그 우크라이나에게 엄청난 금액의 지원, 그리고 군수물자 지원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무상증여가 아닙니다. 외상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그런 식으로 그 외상으로 빌려주면서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조금씩 받아내겠다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는 전쟁을 아까도 말했듯이 빨리 끝내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외상으로 준 것이니까 반드시 받겠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원래부터 경제적으로 허약한 나라였던 데다가 전쟁으로 완전히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돈을 벌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크라이나에게 돈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크라이나의 지하 자원을 그걸로 받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외상값을.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는 희귀 광물 내지는 히토리우가 많이 묻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우크라이나의 자원이 미국에게 상당히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히토리우 내지는 광물 자원을 개발하는 협정을 우회곡적 끝에 결국은 타결이 됐다고 합니다. 뭐 식민지란 말이 나오는 것이 왜 나오냐면요, 이게 미국에 너무너무 유리하게 체결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것은 뭐 거의 강탈 수준의 식민지 채굴 아니겠느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의 요구가 심했는데, 또 협상을 하면서 미국이 좀 양보를 했고요. 우크라이나가 결국 그걸 받아들였고, 결국 우크라이나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데, 제렌스키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방법, 비합법적인 방법을 써서 의회를 물갈이했습니다, 자기 편으로. 그래서 결국 비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한국 전쟁과 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슷한 점을 찾자면, 결국은 이것은 강대국과 강대국이 대결하는 과정 속에서 그 충돌 지점이 어떤 약소국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뭐 한국 전쟁을 크게 보자면은 이 자본주의 진영과 당시 냉전시대 공산주의 진영이 격돌했는데, 그 격돌 지점이 이제 한반도가 되면서 우리 한반도 사람들이,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지금의 전쟁은 러시아라고 하는 블록과 미국
미국이 이끄는 서방 블록이 충돌하면서 나타난 분쟁인데 그 분쟁 지역이 러시아에게 사활적인 지역이었던 게 우크라이나였던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영 대결이 어떤 한 나라 약소국의 국토에서 벌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또 차이점도 없을 수 없죠.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이 배제되었다는 것은 당시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의 승리로 끝나야 한다고 하면서 휴전 협상에 아예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배제되었다기보다는 제 발로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 대통령 초기에는 애들은 빠져 이런 식으로 냉대를 하다가 러시아랑 잘 안 풀리니까 이제는 또 우크라이나를 키워주는 식이 돼서 같이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능성만 따지고 보자면 역시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는 러시아 것이 되고 나머지 80%는 우크라이나 영토로 남은 식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은 이런 문제에서는 푸틴의 전쟁 목표가 하나는 이루어진 셈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앞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푸틴의 주장대로 나토 가입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할 것이냐. 젤렌스키가 요구하는 것처럼 땅은 내주더라도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차이점일 텐데요. 이게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권 교체를 못하고 나토 회원국이 된다면요. 푸틴 정권의 그 밑둥이 흔들릴 만큼 큰 타격이 가질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푸틴은 절대로 그걸 용납 못한다는 얘기죠. 또한 반면에 우크라이나에서도 들어서 물러서는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푸틴의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측면도 없지 않지만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머지 영토 80%에서 미국 자본이 들어가서 활발하게 우크라이나와 미국 자본이 이권 사업을 벌이면은 미국의 이해관계가 거기 형성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든 다른 나라든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것은 결국 미국의 이해관계를 건드리고 공격한다는 얘기니까 미국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했던 말이 미국이 우크라이나 경제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의 국가 안보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러시아의 요구 조건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의 요구 조건도 그렇고 서로 팽팽히 맞서면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면 역설적으로 트럼프의 해결 방법이 그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